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 지속가능한 원자재 관련된 이슈, 그리고 경기민감주 관련된 섹터의 상승 랠리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오늘은 이 경기민감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최소한의 시청률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과연 이제 앞으로 경기민감주가 오를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2020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회복기를 달리고 있던 시기, 그리고 작년 2020년 3월 이후에 2020년 11월경부터 제가 경기민감주를 투자해야 된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12월 달에도 2020년 그때 당시에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될 만한 섹터로서 경기민감주를 꼽아드렸습니다.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사실 수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죠. 도저히. 작년 11월, 12월에 경기민감주를 투자했는데 2021년이 되기 전에 2020 시즌에 경기민감주를 투자했는데 손해를 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좋은 수익을 냈거나 내고 계실 텐데, 과연 지금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대시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큰 급등 랠리를 보여준 건 사실인데, 여타 다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정도의 랠리를 보여줬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원자재 쪽으로 해서 곡물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해서도 랠리가 상당히 나왔었는데 시원스럽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라면 가격 인상이라든지 식품 가격들이 인상이 되면서 식품주들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식품주들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식품주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여전히 남아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경기민감주, 그리고 특히 이제 원자재 쪽, 제가 경기민감주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철강 쪽은 정말 대시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업만 잘 선정한다면 아직 랠리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다 보면 어떤 섹터를 주목해봐야 되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저랑 같이 발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원자재 쪽이라든지 경기민감주를 눈여겨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된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겪었고 모든 소비라든지 투자가 침체기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저효과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올라섰을 때, 이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섹터가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곡물 가격도 올라갔고, 일단은 통화 정책 자체를 이 유동성 정책으로 뿌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서 실물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들도 일제히 모두 올랐고요. 뭐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우후죽순 모두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 빼고는 다 올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동산도 올랐고요. 사실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철강이 이제 좀 오를 만큼 올랐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빠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들, 실질적인 이제 경기 자체가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분명히 미래로 가면 갈수록 발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뭐 그리스처럼 이렇게 망할 거다. 아니면 좀 어려워질 거다. 솔직히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축구를 볼 때였는데 그리스랑 월드컵을 할 때였는데 그때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나라랑 그리스랑 경기를 할 때 그리스 선수들 이제 얘기하는 것도 물론 많이 들어왔지만 그때 그리스를 소개할 때 해설위원실 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나라 상태가 요새 좋지가 않아가지고 좋은 성적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 국가 파산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리스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방향성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처럼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에는 투자할 메리트가 저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정말 이제 안정감 있고 탄탄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미국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리스나 뭐 아니면 터키라든지 브라질, 뭐 베네수엘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좀 불안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주식을 여전히 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증시가 무너질까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현금 확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증시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더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고요. 내가 그때 괜히 팔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마지막 불꽃으로 폭등을 보여주고 낙폭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거품이 껴있는 증시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걸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증시 거품이 어느 정도 껴있는 건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품이 껴있는 증시에서 거품이 껴있는 기업과 종목을 매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거품이 껴있는 증시에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사실 증시가 무너지면서 구조적으로 같이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한 가격, 그때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한 가격에서 쭉 들고 갔을 때 수익이 안 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하는 거지만 한 분기에 1000억씩 벌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있습니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분기엔 2000억이 예상되고 다다음 분기엔 3000억이 예상이 됩니다. 성장성도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순이익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투자했을 때 증시가 거품이 꼈다고 해서 이런 기업을 투자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이런 기업은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이제 뭔가 불씨가 생기기 시작하면, 수급이 터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우리가 매수할 기회 따위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경기가 회복할 때 사려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 따위는 주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증시 눈치 보지 말고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기업을 찾기엔 어려우니까 증시 눈치를 보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를 우린 찾아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경기 민감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 이후에 이제는 코로나를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현재 분위기 자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냐면, 그때 당시엔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보다 확진자가 더 적었을지 몰라도 분위기 자체가 경기가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모두가 올 스탑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 확진자가 아니에요.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물론 확진자 수 중요하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질병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쓸데없다고 하면 또 이제 댓글창에서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이제 점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집중해야 되는 건 확진자 수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확진자 수가 아니라 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작년에는 완전히 올스탑이었어요. 모두 셧다운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확진자 수는 더 많아졌지만 서서히 다시 공장을 돌리고 경기를 재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이해가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고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거를 집중을 해야 돼요. 이미 유럽,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고요. 지금 현재 백신 보급률이 2020년보다는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그땐 백신이고 나발이고 없었으니까. 지금은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백신 맞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예약을 해서 전 국민들이 서서히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물론 좀 늦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나 유럽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고 미국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2020년도에도 이미 제가 1년 전부터 예측을 해드렸죠. 과연 코로나가 경기에 주는 타격이 얼마나 미칠 것이냐. 점점 축소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활동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축소될 거라고 제가 미리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적중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암만 확진자 수가 그때보다 더 역대급으로 늘어나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코로나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독감처럼 안고 가겠다라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독감처럼 안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댓글창에서 어디 무슨 감히 코로나를 독감에 비교하냐고 정신 나갔냐고 이 전문가 미쳤나 막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결과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랑 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저는 나올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저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죠. 사실 철강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더 과대하게 떨어지는 섹터예요. 주가가. 근데 지금 경기가 이제 회복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과도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것과 그리고 인프라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프라 투자라는 건 중요한 게 그냥 뉴딜이 아니고 그린 뉴딜이라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철강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철강을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이 미국 이래로 가장 큰 경제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엄청난 강력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죠. 성장성으로만 따지면 미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엄청나게 빨아들였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성장을 함에 있어서 국가가 성장을 한다,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철강이에요. 철강이 없이는 제반시설 뭘 할 수가 없어요. 공장 지으려면, 다리 지으려면 철강을 빼놓을 수가 있나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뭐 플라스틱으로 지을 겁니까? 자동차 플라스틱으로 지을 거예요? 나무로 지을 거예요? 다 철강이에요. 배 만드는 거 철강, 자동차 철강, 다리 짓는 거 철강, 건물 지을 때도 철강. 일반적으로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은 철강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이거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활성화가 될 때 원유가 필요하죠. 기름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성장을 하고 국제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철강이라든지 원유 같은 이런 원자재가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요가 급감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철강 섹터 자체는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저는 더 오른다고 봐요. 실제로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뒤로 빠꾸 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돈을 못 벌면 자체적으로 국가 내부적인 사업에 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출에 힘을 줘서 돈을 벌 거냐, 발전을 할 거냐, 내수를 중심으로 발전할 거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중심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근데 솔직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많이 나는 나라는 뭐 내수에 집중해도 솔직히 큰 타격은 없습니다. 잘 안 되면 내수에 집중해도 돼요. 기름 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원 풍부한 나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인프라 투자,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걸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어마무시한 인프라 투자 전략이었어요.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왜 뉴딜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까?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제적으로 막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 안 되겠다. 그냥 일자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국가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짓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건물도 싹 새 걸로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이 필요하죠.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실업률이 대폭 감축됩니다. 그리고 그 실업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죠. 국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더 좋아졌죠.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도로 깔리고 도로 넓어지고 다리 짓고 건물 새로 짓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돈을 또 쓰죠. 그 돈이 이제 국가 내부에서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면 내부적으로 돈을 순환시키는 전략이 바로 인프라 투자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뉴딜 정책이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이제 수출길이 차단이 되면서 외부적으로 돈을 벌기 힘들어지니까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가 점점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린 뉴딜이었어요. 왜 여기 앞에 그린이 붙었느냐?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용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다라는 게 지금 국제적인 시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이제 이런 친환경이라는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박람회라든지 아니면은 이벤트 같은 데 참석을 잘 안 하는 대표적인 국가였어요. 왜냐면 발전을 세게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죠. 미국 같은 경우 환경 파괴의 주범인 나라였으니까요.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뭐 이런 데 참여합니까? 안 해요. 도쿄의정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까지 이제 나서서 환경에 신경 쓴 이제 사업을 ESG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가 발전하려면 이 철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에서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장치로 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문제를 공론화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막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야, 탄소 배출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놈의 쉐끼야 하면서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엄청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탄소 배출 관련해서 압박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석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압박을 받는 거예요. 석유 소비를 잘 못하죠. 철강 소비할 수 있습니까? 철강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여러분들 탄소 배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공장을 돌리고 뭐 다리 짓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뭔가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은 환경은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조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대놓고 압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발전이라는 거에 대한 이런 캐파가 조금 위축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발전을 노리고 있었던 중국도 역시 위축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일본이 엄청 잘 나갈 때도 미국이 가만두지 않았었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미중 무역 전쟁을 한번 두드려 때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솔직히 굉장히 이거는 좀 저는 깡패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지들 나라 발전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야, 미국 니네 참여 좀 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미국 그때 발전 엄청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못 가? 안 가? 니들끼리 알아서 해. 환경? 족가라 그래? 하고 이제 안 했거든요. 무시했거든. 근데 어때요? 180도 달라졌죠. 발전할 거 다 하고 이제 중국 발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야, 이제 발전 적당히 해. 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해? 이러죠,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 원래 그런 이제 힘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결국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그린 뉴딜 정책으로 가면서 중국이 철강도 엄청 소비를 많이 하고 생산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위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기저효과로 생산 활동은 늘어나는데 환경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생산을 잘 못해요, 중국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철강 생산 기업들에게는 호재죠. 일단 중국은 발전을 해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철강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철강 생산이 확 줄었는데 이젠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발전을 하려면 철강 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정도지 철강 생산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인류가 발전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근데 중국은 철강 생산 압박을 받죠, 지금 구조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조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데, 아니, 그럼 중국 기업만 압박받고 뭐 우리나라가 기업이 생산하는 철강은 무슨 환경 파괴를 뭐 비켜갑니까? 어차피 철강 생산하는 거 중국 기업이 생산하나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나 어차피 환경 파괴하는 거 똑같은데, 아니, 그러면 똑같이 위협받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미국이 실제로 철강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한테만 페널티를 줬어요. 관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이라든지 장치를 줘가지고 야 니네 중국 거 안 사? 왜? 중국은 경쟁국이거든요. 미국의 경제 1위 대국을 위협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야 한국 거 니네는 사줄게. 니네는 아직 솔직히 중국급은 아니니까 니네 건 사줄게. 근데 야 중국 니네 거는 함부로 안 사. 니네 건 좀 페널티를 먹여야 되겠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오히려 호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인 국제적인 철강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억누르는 거죠. 그럼 중국이 이럴 거예요. 야 우리 것만 안 사는 게 어딨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니네 철강 생산 너무 많이 해. 환경 파괴를 너무 많이 하잖아. 적당히 생산해. 그만해 이제 생산. 적당히 하란 말이야. 니네 거는 덜 수입할 거야. 저기 한국 애들 봐. 쟤네는 적당히 중도를 지키면서 생산하잖아. 우리 포스코 거 사갈 거야. 니네는 너무 많이 생산해. 기존에 우리가 수입을 얼마나 해줬어. 니네 거 뭐 1000만 톤씩 수입해줬지. 한국 거는 10만 톤밖에 수입 안 해줬었어. 그래서 이제 한국 거 100만 톤 늘려줄 거야. 100만 톤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만 수혜를 보진 않겠죠. 다른 나라도 수혜를 보겠지만 최대 생산국이었던 이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건 다른 업체들한테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환경적인 문제가 우리나라만 비껴가는 건 아닌데 견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중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적인 흐름 자체가 철강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쓰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라가 발전을 해야죠. 아니 환경 생각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인류가 퇴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산을 하긴 하지만 생산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철강을.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요새 환경 탄소 중립 때문에 철강이 어떻게 가냐 임마 이러는데 뭘 모르는 소리예요. 탄소 중립 때문에 철강이 안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막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있는 화랑 시장이었으면은 그 얘기가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완전히 그냥 투자 수요가 개박살이 난 상황에서 이제 기저효과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철강에 어떻게 보면 상승을 예상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철강 수요는 앞으로 작년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철강이 좀 과도하게 올라간 섹터이기도 합니다. 소수 종목들은. 근데 아직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주가 꽤 많아요. 이런 기업들 찍어야죠. 그래서 저는 철강은 아직도 메리트 있다고 보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주 보세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주 아직 많다. 꼭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철강 쪽은 이 수급 불균형 때문에 당분간 최대 생산국 중국이 생산이 억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강 가격은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건 사가죠. 우리 메리트가 큰 거죠. 구조적으로 중국이 생산을 줄이니까 수급 불균형은 생기는데 사실상 중국만 이제 두드려 맞는 거지 우리나라는 눈치 볼 필요는 없다. 이 구조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발전을 하자라는 게 일반적인 효과를 노리는 지금 각 국가들의 트렌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로 대두되는 철강도 물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곡물이라든지 이 이슈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품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제가 CJ 제일제당 말씀드렸죠. 지금 뭐 시원하게 안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CJ 제일제당 올라갑니다. CJ 제일제당 뿐만이 아니라 뭐 식품주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라면 가격 인상하잖아요. 뭐 오뚜기니 농심이니 이런 기업들 올라갈 겁니다. 특히 농심.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오뚜기도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당연하겠지만 인프라 투자로서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엄청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서 같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뭐죠? 주택 공급을 하면서 신규 주택들 가격이 뻥튀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뭐예요? 그렇죠. 교통이 편리해져야 됩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길을 뚫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집값 뛰는 가장 좋은 요인이 뭐예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쿼드러플 역세권. 뭐죠? 철로가 뚫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철도가 엄청 뚫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철도 관련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꽤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철도 관련주는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철도, 기차 이거 생산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주요 생산 업체만 보세요. 많지 않거든요. 몇 개 정도 돼요. 한 두세 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근데 이건 솔직히 내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 개인 계좌에 제가 찍었고 철도 업체 그리고 제가 2개 정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하나 제 계좌에 찍었고 하나는 VIP 회원분들한테 줬어요. 솔직히 나머지 업체들은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2개밖에 저는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2개를 다 줘버렸어. 그래서 솔직히 무료 종목으로는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철도 업체 하면 대표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전동차라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하철이라든지 기차 누가 만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좀만 서칭하면 돼요. 기업을 내가 알려줄 수는 없어. 내가 찍은 종목이라. VIP 회원들 준 거라. 근데 여러분들 좀만 찾아보세요. 네이버에다 좀만 구글 좀만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철도 업체, 대표적인 업체, 어중이 떠중이 업체 말고 철도 뭐 머시기 연결돼가지고 뭐 이거 공급한다더라 이런 거 말고 대표적으로 철도 공급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이제 철도가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철도가 여러분들 뭐 시멘트 바닥 위로 굴러다닙니까? 아니죠. 철도 레일 이거 다 뭐로 만들어요? 철강. 그거 다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거. 또 어떻게 되겠어요? 철강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 철강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도도 갈 거고요. 철도를 보면 또 철강이 또 올라간다는 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설하면은 다리만 짓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천 영종도에서 제3연육교라고 다리 하나 더 짓는 거 아시죠? 그거 다 뭘로 지어요? 종이로 지어요? 플라스틱으로 지어요? 나무로 지어요? 무슨 T익스프레스도 아니고? 다 철이에요, 철. 철강이 또 들어가죠? 철강이 안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게. 인프라 투자가 되면. 철도도 마찬가지. 기찻길만 철로 만듭니까? 기차도 다 철이에요. 그거 뭐 나무입니까? 여러분들 덜컹덜컹 타고 다니는 그 기차, 그 종이로 만들었어요? 다 철이에요, 그거. 자동차, 다 철이에요, 그거. 종이 아니잖아요, 그거. 나무로 만들었어요? 철이에요. 그래서 철강 쪽이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철도 쪽이 늘어날 거다. 기차랑 지하철 뚫리면서. 그러면서 당연하게 건설주가 올라갈 건데 도로도 이제 확장을 하면서 뭐가 되겠어요? 건설 지을 때, 도로 지을 때 땅바닥 뭐예요? 시멘트 공구리 친다 그러죠? 시멘트 올라갈 겁니다. 페인트도 물론 올라가는데 솔직히 페인트 이런 거 찍을 바에 시멘트가 더 탄력적이에요. 실제로 지금 시멘트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추천드렸던 거 뭐예요? 한일 시멘트 내가 찍으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한일 시멘트 찍으라고 한 자리가 어디예요? 어플에도 추천해줬었을 거예요 아마. 쭉쭉 올라가죠.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급락 떨어졌을 때 이때 절호의 찬스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급락 떨어졌을 때. 저때 찍었어야지 뭐. 근데 하여튼 시멘트 저는 계속 간다고 봐요. 건설도 그렇고. 건설도 제가 뭐 찍으라고 그랬어요? 건설은 딴 거 찍지 말고 DLENC 찍으라고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DLENC 다른 건설주 대비 현저히 저평가예요. 내가 안전빵 좋아한다. 현대건설. 또 괜찮은 거? 하위 브랜드로 좀 괜찮은 거 본다? 그러면은 GS건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M&A 이슈 있는 대우건설도 괜찮습니다.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푸르지오 아파트만 건설하는 그런 건설사인데 중흥건설에 인수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M&A 이슈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대림그룹이죠. DLENC가 이제 대림 약자입니다. 그래서 대림그룹, 현대그룹, GS그룹, 대우그룹,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은 사실 저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좀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 저는 좀 정권 바뀌는 걸 노리면서 보면 삼성물산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삼성이 많이 위축됐잖아요. 현 정권으로 오면서 삼성이 많이 이제 억눌렸다라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삼성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현 정권 들어가면서 삼성이 엄청 내리눌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압박을 좀 많이 받았죠. 뭐 일단 뭐 깜빵 간 것만 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이제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또 물산 쪽이 대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압박을 받았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삼성전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뭔 압박을 받았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물산이 경영승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근데 엄청 못 올라가고 있죠. 저게 삼성물산이 저 가격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저 가격이. 압박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은 그 정권 교체를 좀 기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물산 정말 좋게 봅니다. 뭐 요 정도 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오일머니의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빠진다 했는데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이번에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 메리트 크게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결국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증시 조정 나왔을 때 이거 찬스라고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조정 나왔을 때 찍었으면 더 좋았겠죠?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건설은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건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물산까지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멘트는 뭐 솔직히 많잖아요.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요 정도만 보셔도 돼요. 더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쌍용 이제 CN인가요?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쌍용 CN이는 근데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미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가긴 했어요. 구조적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경기 사이클 성장을 기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경기 민감주들, 거품이 깨지는 구조적 문제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은 전 여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갈려다 눌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잡히고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제 코로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위드 코로나든 백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되는 방향성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가 10년 동안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점차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증시에 미친 악영향은. 그럼 이 코로나가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찬스는 작년 코로나로 최암흑기를 달리던 경기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지금도 저는 코로나가 계속 증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 아직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건설주 못 올라갔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대로 회복 못했습니다. 시세 사이클을 못 줬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조선주 마찬가지죠. 철강 마찬가지. 조선주가 왜 이렇게 자꾸 못 갈까요? 그쵸. 철강이 압박을 받고 수급 불균형이 계속 존재해요. 철강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배 만들 때 종이로 만들어요? 다 쇳덩어리로 만들죠. 근데 철강 가격이 올라간대요. 조선 기업들한테는 압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압박이 오죠. 근데 이거는 잠시 일시적인 구조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NG 추진선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이클 자체가 제가 솔직히 우리나라가 LNG 추진선에 있어서 조선 1등 국가가 아니었다면 조선은 투자 가치가 없었다고 봤을 거예요. 왜냐면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구조적인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래서 조선주 투자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선 산업 1등 국가예요. 아니 그 1등 국가 뺏긴 거 아니었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재작년부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랑 조선, 이런 반도체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 조선이 완전 떡락을 했었죠.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나? 그때 상장 폐지도 당하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다시 가져왔다. 그때 당시에 뺏겼던 이유가 중국한테 뺏겼어요. 중국이 싼 마이로 후려치니까 품질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제일 좋았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중국이 완전 싼 마이로 후려치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중국 제품들 조선을 써보니까 망망대해 앞에서 막 서버린다든지 배가.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중국산 안 좋다고 이제 욕을 할 만한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중국 애들은 뭐 지들이 욕먹는 거 어쩌겠어. 제품을 개떡같이 만드는 걸 뭐. 중국이 솔직히 가성비로 쓰지. 여러분들 화웨이를 가성비로 쓰지. 여러분들 샤오미를 가성비로 쓰지. 그걸 품질로 쓰세요? 솔직히 샤오미가 가성비가 좋은 거지 품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도 LNG 추진선이라는 게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전 세계적인 조선 수요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1등을 다시 되찾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이클이 엄청나게 박살이 났다가 다시 이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돌아서곤 있는데 제대로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투자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에다가 조선 사이클도 회복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복 기대감에 지대한 공헌을 미친 게 뭐다? LNG 추진선이에요. LNG 추진선 전 세계 점유율 80%까지 점유하면서 LNG 흔히 얘기해서 LNG 추진선 빨로 조선산업 1등을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LNG 추진선이 탄소 중립과도 연결이 되죠. 친환경 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NG 추진선에 있어서 전 세계 점유율 50%, 70%, 8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그냥 LNG 추진선 전 세계에 떠다니는 이 지구상에 떠다니는 LNG 추진선 그냥 딱 보면 웬만하면 한국 배라는 뜻입니다. 야, 저 LNG 추진선이네? 저거 어느 나라 거냐? 에이, 보나마나 한국 거겠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야, 저 차 좋아 보이는데? 저 어디 나라 차냐?
웬만하면 독일차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본다고 했을 때는 LNG 추진선이라든지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는 피팅 업체를 좀 보라는 거예요. 피팅 업체. 그래서 제가 피팅 3사,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지금 안 간다고 여러분들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스타트라인 출발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요이 땅 시작했는데 너무 단발적으로 보지 마세요. 거대한 사이클을 보셔야죠. 이 LNG 추진선이랑 피팅 업체 중심으로 조선주를 찍으세요. 물론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물론 좋은데 기왕이면 그것보다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HSD 엔진 이런 LNG 추진선이나 뭐 DK락 이런 뭐 가스관 쪽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괜찮고 피팅 업체 제가 말씀드린 뭐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도 괜찮고요. 시멘트 아까 말씀드린 거 건설, 근데 철도는 솔직히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만 검색하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철강은 철강도 솔직히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동부제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동부제철 제가 제 계좌에 찍어가지고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팔았어요. 동부제철. KG 동부제철. 근데 지금은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동부제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꽤 많이 떨어졌어요. KG 동부제철. 그리고 얘네가 컬러 강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대세인 기업이라 저는 KG 동부제철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꽤 많이 먹고 나왔어요. 뭐 한 몇천만 원 먹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기 전에 한번 매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예전에 매수했던 가격보단 높지만 하여튼 꽤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때 한번 블록딜을 쳐맞았잖아요. KG 동부제철이. 그래서 블록딜 두드려 맞고 완전 개박살이 났어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지금 1조 5천억인가 그래요. 근데 성장성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동부제철도 다시 공략해볼 만한 자리까지 저는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동부제철 저는 분할로 천천히 담아나가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제가 지금 철강주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VIP 회원들에게 추천한 철강주도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공개하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근데 동부제철은 제가 팔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G 동부제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팔고 나왔기 때문에 추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민감주는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증시가 이제 피크아웃 우려를 하시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 뭐 식품주라든지 구조적인 이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이슈의 종목들 이런 거는 장기적인 레이스로 쭉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증시가 박살이 나면은 구조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이 상승 추세 레이스를 멈출 거라고 보진 않는다.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지금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보단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추천주 하나 경기 민감주로 여러분들 매수할 만한 거 어플에다 올려드릴게요. 제가 어제 어플에다가 추천드린 종목이 있거든요. 상한가 갔어요 오늘. 이해되세요? 제가 어제 어플에다 추천드린 거 상한가 갔습니다.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일진파워. 언제 추천했다고요? 어제. 오늘 상한가 갔어요. 오늘 매수하면 어제 추천했고요. 오늘 매수하면 바로 상한가. 아직도 어플 다운 안 받았어요? 그냥 어제 찍으면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 추천해주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어플 다운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어제만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요일에만 어플 다운 받았어도 오늘 그냥 상한가 먹고 시작이야. 아직도 다운 안 받았어? 왜 여러분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운받았으면 오늘 상한가 먹었잖아. 하루 만에. 오늘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 먹었잖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다가 단타 사냥꾼이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은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 추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클릭, 설치. 이게 귀찮아가지고 상한가 종목을 안 받았어? 이것 다운받는 게 귀찮아가지고. 제가 우리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이거 돈 내라고 합니까 제가? 100% 무료예요. 다운받는 거 무료. 보는 거 추천주 보는 거 가격 전략까지 다 올려놔요. 돈 들어요? 무료. 다운받는 거 무료. 추천주 받는 거 무료. 알람까지 제가 다 보내줘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종목 사냥 들어가죠? 떠요 안 떠요? 일진파워 12시간 전에 추천했죠? 지금 제가 이거 로그인을 안 해서 못 보는데 오늘 어떻게 됐다? 상한가 갔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상한가 못 먹었어요 혹시? 어제 다운 받으셨어야지. 왜 아직도 다운을 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상한가를 놓치고 있어요. 꼭 다운 받으셔서 오늘도 제가 급등할 거 추천해 줄 건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 됐어요? 안 됐어요? 도움 됐죠? 오늘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